자, 이번 시간에는 5장입니다. 인지 발달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명의 학자예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두 명의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어떤 논리로 우리가 판단하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판단, 인지적 판단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해야 특정 도덕성 판단에 대한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함께 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덕성 판단 자체가 인지적 판단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도덕성 발달도 크게 보면 인지 발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8페이지의 출제 영역 그래프 보시면은요. 콜버그는 7년 동안 2문제 나왔습니다만 피아제는 단독 문제로 얘기하면 7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피아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뒤쪽 8장에서 11장까지 4개 챕터에 걸쳐서 인간의 생애 주기를 다루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총 8개의 단계를 다루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8문제 혹은 많으면 1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 4단계가 피아제의 4단계에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4단계 시험 문제의 지문들을 보면 피아제가 그 단계의 인지적 발달 특징으로 제시를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단독 문제 자체로만 얘기를 하면 1년에 평균 한 문제가 피아제에서 나오지만 생애 주기 쪽에 여러 문제, 최대 4문제까지도 피아제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얘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콜버그 이론은 아까 파블로프의 조건화 이론만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파블로프가 조금 빈도가 가장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이 콜버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 읽기에서 땡땡땡땡 해갖고 두 번째 땡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이 이론의 요지 자체가 어릴 때의 인지 특성하고 어른의 인지 특성은 서로 좀 다른데 그럼 도대체 아이들의 인지 특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른과 같은 인지로 변화하게 되는가 그 변화의 단계를 4단계로 제시를 하는 게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4단계 자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럼 4단계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그냥 감, 전, 구, 형 이렇게 외웁시다. 감, 전, 구, 형. 예를 들어 뭐 누가 범죄자가 있어서 사형 언도를 하는데 전기 의자에 충격을 줘가지고 사형을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떠올리기는 조금 좀 처참한 얘기이긴 하지만 뭐 그런 뉘앙스로 감, 전, 구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 전, 구, 형. 여러분들이 4장에서 우리가 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고전적 조건하에 개강일시, 그 다음에 관찰학습의 4단계 주기운동, 그 다음에 그 전 챕터였던 3단계에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위기들 있잖아요. 기자, 죽은 자, 친생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회의 목적은 성사 배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중얼중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복이 암기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로 중얼중얼 하는 게 반복 효과가 그러니까 암기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입이 딱 붙을 때까지 암기를 하시기를 바래요. 추가적인 암기죠. 감전구형이라는 인지 발달의 단계를 피아제가 얘기했는데 그 단계별 기본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문제에 피아제의 발달 특성 문제가 선지로 끼어들기 때문에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밑에 3번째 땡 보시면 우리가 이제 2교시 과목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있잖아요. 자, 거기에 다양한 실천 모델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정신역동 모델, 위기개인 모델, 역량강화 모델, 인지행동 모델, 과제중심 모델, 심리사회 모델, 뭐 등등등 여러 개의 모델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중에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로 엘버트 앨리스라는 학자와 아론
백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이 모델 자체가 인지 행동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결합한 모델이라 인지 이론의 내용이 거기서도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앨리스나 백의 이론적인 개념들 같은 경우는 실천 기술론 교재에서 다룸에도 불구하고 가끔, 아주 가끔 1교시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에 앨리스나 백이 가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총 22년 동안 총 3번의 시험 문제에서 앨리스와 백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도 어쨌거나 3번 나온 적은 있으니까 여기다가 실었다가 굳이 실천기술론이랑 겹치는 내용이면 빼도 되겠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8과목 모두를 공부를 하실 테니까 거기서 공부해서 그 지식으로 여기에 나오면 그냥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백이나 앨리스의 내용은 제가 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3개가 똑같은 게 나왔어요. 앨리스 같은 경우는 주요 개념이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근데 걔는 실천 모델이라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나 증상을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지에 뭔가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앨리스는 그 인지의 문제라는 걸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 그걸 합리적으로 고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백이라는 학자는 인지의 오류 혹은 왜곡된 인지를 찾아서 그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그냥 각각의 학자가 주로 얘기한 개념 자체는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적 오류이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은 앨리스, 인지적 오류는 백, 이걸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만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 본문 내용에는 없지만 앨리스 주요 개념은 비합리적 신념이고 백의 주요 개념은 인지적 오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024년 제22회 시험 문제에서 되게 오래간만에 거의 한 11년 만인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앨리스와 백이 이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림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는 아까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 인지 발달의 단계를 감전구형 해갖고 4단계로 얘기를 했고요. 콜버그는 도덕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6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6단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인지 발달 과정에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감전구형 순서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 4단계를 전생애로 확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청소년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판 중 하나가 성인기 인지발달 이론은 다루지 않았잖아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생애주기 쪽 문제를 풀 때 형식적 조작기 나오면 얘는 맨 끝이니까 청소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떠올리면 되고요. 그 앞 단계에 있는 구체적 조작기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이 시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전조작기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앞에 감각운동기는 만 2세까지의 영아기에 해당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조작, 구체적 조작, 형식적 조작 해갖고 조작 이렇게 3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스키너 이론에서 작적 조건을 할 때 그 조작하고는 달라요. 자, 여기서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인 사고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논리적인 사고. 자, 근데 전 조작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전 단계예요. 그럼 왜 논리적인 사고를 유아기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가 없을까? 어떤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이따가 이제 할 거고요. 자, 그러다가 아직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전 단계였는데 아동기가 되면서부터는 조작기로 바뀌어요. 즉, 논리적 사고가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한 현실,
한정한 논리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신의 경험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논리적인 사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추상적인 사고라든지 내가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까지도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단계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지 발달하고 관련해서 기본으로 피아제의 인간관을 압축을 한다면은요,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다.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 상황, 조건, 외부의 객관적인 대상 자체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이 생각의 의미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외부 대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나의 반응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런 펜을 처음 봤다고 합시다. 얘는 지금 여기다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 본 사람은 이게 펜인가? 라고 생각하고 자기 노트에 써요. 아무리 써도 글씨가 써지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자기 노트에 글씨를 써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글씨를 써서 글씨가 써지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황 자체는 동일해도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는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미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주관적인 이걸 도식이라고 얘기해요. 내 머릿속에 얘에 대응되는 도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이거를 이제 주관적인 존재,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지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막 가르쳐 갖고 내가 많이 안다. 이게 아니고요. 능동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인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인지를 발달시켜 나가는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지를 확장시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지 발달을 피아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인지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보면은요, 인지 발달의 단계를 감전구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누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단계를 거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이 누구나라는 말을 인종이나 문화와 상관없이 혹은 개인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감각운동기를 거친 후에 전조작기를 거친 후에 구체적 조작기로, 그 후에 형식적 조작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지가 발달해 간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는 형식적 조작기 쪽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감각운동기는요, 되게 기본적인 수준, 되게 구체적인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고 추상적인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인지가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외에 아까 동화와 조절의 기제를 활용해서 인지 발달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들의 도식을 확장시켜가는 능동적인 발달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 인종이나 문화와 개인 차이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이 발달 단계를 누구나 차근차근 밟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일정한 원칙과 특정한 방식이 있다. 즉, 요때는 요렇게, 요때는 요렇게, 요때는 요렇게, 요때는 요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예외 없이 일정한 원칙과 특정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단계 점성원리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윗단계는 그 아랫단계의 발달을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피아제 역시도 인지 발달 역시 상위 단계는 이전 단계를 토대로 해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위 단계의 발달을 좀 더 통합하는 방식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동그라미 9번을 보면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사고의 방식은 서로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삐아제 이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의 인지 수준은 어른들보다 낮다. 인지, 지적인 수준이 낮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삐아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시기의 사고의 특징, 인지의 특징은 서로 다를 뿐이지 어른의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은 더 낮은 지적인 수준, 인지 수준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맘때 고 아이들 시기에는 그렇게 사고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일관된 나름의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의 어떤 일관된 체계와 그 다음 단계의 체계는 서로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해직 순서에 따라서 누구나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껑충껑충 튀어서 내가 감각운동기에서 바로 전조작기 건너지 않고 바로 구체적 조작기가 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단계별 연령을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감각운동기는 만 2세 그러고 뭐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 대략 그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개인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조금 더 빠르고 누구는 조금 더 더디고 이런 개인 차이는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두세 전후에는 앞단계인 감각운동기와 뒷단계인 전조작기가 혼재한 그런 성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내가 청소년이어서 형식적 조작기예요. 그런데 가끔은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청소년도 조금 더 낮은, 그러니까 높낮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조작기 같은 그런 행태를, 그런 식의 사고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지 발달에 필요한 요인으로 기본적인 성숙, 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물리적인 다양한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얘가 뭔지를 알려면, 즉 얘에 대한 인지가 발달하려면 이런 물리적인 이런 걸 보고 접해보는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뭔지를 계속 몰라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생님 있잖아요. 얘는 노트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거 누르시면 요거 이 펜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어이구 제가 편을 지웠습니다. 펜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누군가가 알려주면 아 그건 그런 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좀 가능할 만한 어느 정도의 성숙과 그런 경험과 그걸 나한테 또 알려줄 사람들과의 소통,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중간에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이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얘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달라지거든요. 자, 얘를 안다, 모른다를 삐아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부의 대상인 이거에 대응되는 도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사건 혹은 자극 혹은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해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기본적인 이해의 틀 혹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나름의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이 기록의 역할을 이제 도식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를 들어 1000만 개의 사물이 있을 때 1000만 개에 대응되는 도식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아는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지가 발달한다라는 것은 도식이 많아진다. 이 의미하고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지가 발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인지를 발달, 즉 도식을 확장해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능동적인 도식의 확장이 가능해지는가를 얘기를 할 때 동화와 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머릿속에 도식이 있지요. 근데 도식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도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의 대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전에는 몰랐던 상황, 전에는 안 가본 곳, 혹은 전에는 보지 않았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매일 끊임없이 만나잖아요. 새로운 도식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아동들은요, 그것에 대응되는 내 머릿속에 도식이 있는지를 찾아 그걸 대입을 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외부에
레몬을 처음 본 날, 처음 본 날 아이들은 내 머릿속에 그 레몬하고 비슷한 도식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레몬은 본 적이 없고요. 귤을 본 적은 있어서 귤이라는 도식은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도식을 찾아봤는데 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레몬을 보며 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의 대상에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도식을 대입해 그 대상을 이해하는 과정, 이것을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맞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귤은 맛있거든요. 그래서 레몬 막 먹어봐요. 헉, 너무 싱거워요. 내가 아는 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네. 그러면 내 도식과 외부의 대상이 잘 들어맞지 않는 상황을, 이거를 평형이 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지 발달에서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대상과 내 도식이 잘 맞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둘 사이를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거를 평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도식이 외부 대상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도식에 맞는, 이 대상에 맞는 도식을 생성을 해야 돼요. 혹은 기존 도식을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죠. 엄마가 얘기하기를 이건 귤이 아니고 레몬이야. 레몬은 귤하고 다르게 엄청 시어. 한번 혀를 대볼래 다시? 엄청 시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귤은 동글동글한데 레몬은 약간 이렇게 넓적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귤이구나 하고 레몬이구나 하고 레몬에 대한 도식을 다시 생성을 하게 되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레몬이 있고 이쪽도 레몬이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외부 대상과 도식 사이에 평형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인지가 새롭게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그게 인지 발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도식을 접목해보고 아니면 고치고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 머릿속에는요, 외부 대상에 대응된 굉장히 많은 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식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제가 뭔가 휴대폰을 들고 싶어요. 들고 있어요. 여기 제 휴대폰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이걸 보고 저는 이거 휴대폰이다. 스마트폰이다. 그다음에 요 정도 사이즈는 굳이 두 손 쓸 거 없이 한 손으로도 거뜬히 들 수 있다.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열어야 되고 여기를 눌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휴대폰이고 얘는 한 손만으로도 들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열면 되고 얘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많은 도식을 활용해서 그 하나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그래서 이제 조직화라는 건 별거 없어요. 많은 도식을 결합해서 하나의 행동을 뭔가를 해나가는 것, 이것을 도식의 결합, 이거를 조직화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가장 중요한 건 인지 발달 단계입니다. 감전구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전 공부 끝내놓고도 감전구형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진짜 말짱 꽝인 거예요. 감전구형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순서로 자리를 잡으셔야 하고요. 연령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감각운동기는 만 2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조잡기는 2세에서 7세까지예요. 대략 7세 이후에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조잡기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기, 형식적 조잡기는 청소년기,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발달 단계의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 2세까지 생후 2년 동안의 감각운동기의 특징. 우리는 처음 만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외부 대상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내가 만난 환경에 대해서 탐색, 이해하는 과정의 가장 시발점은요, 감각운동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부들부들하네, 까칠까칠하네, 아이 따끔하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맛있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감각,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거.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들은요, 처음에 왼손 올려, 오른손 올려, 이런 거 처음부터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움직여 보면서 오른손을, 왼손을
박수를 요런 걸 익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감각과 운동이 실제로 내가 만난 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는 감각운동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다라는 거. 자,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때 이제 대상은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내 장난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대상이 내 시야에서 사라져도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 이것을 대상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요, 보통 생후 10개월 혹은 빠르면 생후 8개월 정도까지는요, 내 눈앞에 있던 사물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 사물은 없어졌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만 8개월, 9개월, 10개월 요 정도가 되면 내 눈에서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상 영속성의 획득이라는 거예요. 혹은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상 영속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쯤 만 10개월경에 나타나는 게 분리불안이에요. 분명히 우리 엄마가 내 눈앞에 있었는데 엄마 쉬 좀 하고 올게 이러면서 엄마가 어떤 문을 열고 거기 들어가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대상 영속성이 이쯤에 발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딘가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죠? 찾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어딨지? 어딨지?라고 찾아요. 그런데 찾아도 엄마가 보이질 않으면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상 영속성이 획득이 되면서 분리불안과 같은 현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전에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예 이 세상에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는 분리불안도 별로 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대상 영속성이 획득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를 찾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엄마를 찾기 위한 행동이에요. 목적지향적인 행동 혹은 특정의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특징으로 감각운동계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소리 나죠? 두드리니 소리가 난다. 두드리는 건 원인,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건 결과예요. 원인, 결과, 줄여서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감각운동기에서는 인과관계 인식이라는 말은 시험 문제에 거의 잘 안 나오고요. 감각운동, 대상 영속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외에 목적지향적인 행동까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수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일장의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향 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전체에서 부분으로, 단순해서 복잡한 것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상부에서 하부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아이들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거 아니잖아요. 걷는 건 한 평균적으로 보면 15개월 이후가 되는 거고요. 15개월 전후가 되는 거고 사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두뇌 발달이 엄청 두드러지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시기보다도 두뇌 발달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이때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딸랑 2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때 굉장히 많은 두뇌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아제는 이 시기를 다시 6개의 세부 단계로 쪼개서 각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93페이지 위쪽에 표에 있어요. 자, 1단계는요. 생후 1개월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후 1개월 동안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태어난 반사 능력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는 태어난 그날부터 엄마 젖을 빨 수 있습니다. 그죠? 엄마 젖을 갖다 대면은요, 애가 물고 쪽쪽쪽쪽 빨아요. 이거 뭐 학습을 했을까요? 물어!
물어! 쭉쭉!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애들 그냥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반사 능력에, 빨기 반사 능력,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반사 활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1개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월은 이게 1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4개월까지를 1차 순환 반응기, 4개월에서 8개월까지를 2차 순환 반응기, 그 다음 8개월에서 12개월이죠. 12개월까지를 2차 도식의 협응이라고 일단 얘기를 한 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를 3차 순환 반응기 해서 1차 순환, 2차 순환, 3차 순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마지막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를 통찰기 혹은 상징적 표상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환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쭉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지치지도 않나? 에너자이저들이에요. 엄청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걸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반복하는가가 1차, 2차, 3차의 구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개월에서 4개월에 해당하는 1차 순환 반응기에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막 전체적으로 버둥버둥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버둥거리다가, 그죠? 자, 그래서 자신의 신체를 버둥버둥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오른손과 왼손이 만난 거예요. 여기에 흥미를 느끼는 아가는 또 계속 움직이다가 다시 손을 만나게 해요. 그러다가 또 손을 만나게 해요. 이걸 무수히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아이들은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만 4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손만 잡나요? 손으로 다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서리로 머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차 되는 아가들은 얘네들하고 다른 이게 그 능력을 발휘를 하죠. 엄마 쭈쭈 먹을 때 손으로 다리 잡고 여유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들 밥 먹을 때 손으로 엄마 이게 자기 다리 잡고 다리를 막 잡고 여유 있게 먹거든요. 이거는 1차 순환에서 순환 반응기에 정말 많이 내 신체와 신체의 협응을 위해서 내가 반복을 했기 때문에 도달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손 잡고, 손으로 발 잡고, 손으로 머리 잡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손으로 손가락 이렇게 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애들이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내 신체와 외부 대상 사이의 협응에 흥미를 느껴서 그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딸랑이를 툭 치니까 얘가 막 딸랑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탁 치고 툭 치고 툭 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누피가 막 노래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뽀로로가 막 노래해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눌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TV 리모컨 있잖아요. 빨간 버튼을 눌러던 조금 있다가 TV가 켜져요. 재밌잖아요. 또 눌러보는 거예요. TV가 켜져요. 이런 것들 있죠. 내 신체와 내가 누른 것과 그 다음에 외부 대상이 소리가 나거나 노래를 하거나 TV가 켜지거나 요 사이의 협응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까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버튼 누르는 그런 장난감들 있잖아요. 뭐 만지면 소리가 나거나 굴러가는 그런 장난감들이 엄청 많은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반복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 TV를 켜고 싶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하죠?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르니 켜져, 누르니 켜져, 누르니 켜져. 요거가 4개월에서 8개월 사이 열심히 반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TV 켜고 싶어. 그러면 누르면 돼. 이게 바로 그렇죠. 원인을 가하면 결과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인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게 되면 이 결과를 위해 원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시기가 바로 8에서 12개월이 되는 거고, 이때는 반복이라기보다는 목적을 가진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TV와 리모컨을 누르는 것과 사이의 인과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차 도식들을 협응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8에서 12개월까지의 가장 큰 특징이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때 같이 발달하는 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물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걸 찾는, 그게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능력이 요때 발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요때 3차 순환인데요. 그럼 도대체 뭘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 단계에서 인과관계 있잖아요. 리모컨을 누르면 요거, 이런 거는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두드렸잖아요.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라는 건 알아요. 이때부터는요, 이걸 두드려보고 얘를 두드려보고 여길 두드려보고 여길 두드려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있잖아요. 젓가락을 들고 유리도 두드려보고 나무도 두드려보고 저것도 두드려보고 이러면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가 아니라 얘를 두드릴 때는 이런 소리, 얘를 두드릴 때는 이런 소리, 얘를 두드릴 때는 이런 소리. 즉 원인의 차이를 가했을 때 혹은 원인의 변화를 가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반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3차 순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2차 도식의 협응에서는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A라는 행동을 했어요. 이건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3차 순환 반응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떤가? 그래서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를 봐요. 근데 아니라면 다시 또 방법을 바꿔서 또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원인의 차이를 가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만 2세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를 것 같은 꼬맹이들인데 이 친구들이 정말 시간이 가면서 얼마나 놀라운 인지 발달을 이루는가 되게 감동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18개월에서 24개월 때에는 통찰기 혹은 상징적 표상기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걸 내가 표상으로, 이미지로 머릿속에 담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 표상 능력 혹은 통찰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전에는 내가 사과가 먹고 싶어요. 엄마한테 사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통찰기의 특징 자체가 이때부터 언어를 사과, 맘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통찰기 혹은 언어 사용 능력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거 엄마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래 엄마 이렇게 하는 거지 안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아줘? 그럼 막 이렇게 해요. 엄마 안아줍니다. 그럼 엄마를 막 냉장고 쪽으로 가라는 사인을 막 온몸으로 주는 거죠.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고 냉장고로 갑니다. 아이가 막 스캔을 하면 냉장고 열어줘. 그러면 엄마가 열어주죠. 그리고 막 스캔을 해서 거기 사과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사과가 먹고 싶다라는 거를 엄마한테 표현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통찰기에는 언어가 발달하면서 내 머릿속에 떠올린 사과를 엄마 머릿속에도 떠올리게 만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과, 엄마 사과, 끝입니다. 사과 먹고 싶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대신에 내가 머릿속에 구체적인 사과를 보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사과를 떠올릴 수 있고 그 사과를 엄마의 머릿속에도 토스하는 능력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감각운동기의 발달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전조잡기 보도록 할게요. 만 2세에서 7세 사이가 되고요. 자, 아까 이제 감각운동기의 마지막 단계인 통찰기에서 한 단어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언어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가 전조잡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애주기에서도 그러니까 유아기가 언어 발달의 폭발적인 시기, 즉 결정적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언어가 발달이 되면서 구체적인 사물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상징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 많이 하는 놀이가 상징놀이입니다. 혹은 상상놀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엄마 이거 그러니까 엄마 이거 먹어 이런 거 있잖아. 엄마 이거 이런 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밥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밥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밥이구나, 맛있다 이러면 이런 놀이들 있잖아요. 요런 상징 놀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을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혹은 자아 중심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관점이 나의 관점과 다르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혹은 타인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나처럼 보고 남들도 나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아기들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엄마 나 이거 뭐가 갖고 싶대요. 근데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 영상 통화가 안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뭘 보고 갖고 싶다고 하는 건지 제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 눈에 보이면 엄마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조잡기 아이들은요,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즉 무생물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물활론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인형 많이 갖고 놀잖아요. 인형의 팔이 뜯어지면 우리 미미 아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꿈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아기가 막 자다 깨더니 엄마 토끼 어디 갔냐고, 꿈에서 만났던 토끼가 여기 어디 있냐고 막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인공론적 사고는 아직은 전조잡기 특징에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사람이 공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의자, 책상 이런 건 사람이 만들잖아요. 자, 하늘, 구름, 햇님, 달님, 별님도 다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걸 인공론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환적 추론, 전도 추리 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다가 최근 시험에서 갑자기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인공론적 사고도 사실 아직까지는 안 나와서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전환적 추론, 전도 추리라고 하는 것은요, A와 B는 서로 독립된 사건, 즉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개별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여서 B하다. 이런 식으로 마치 A와 B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추론하는 그런 경향을 전환적 추론 내지는 전도 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 동생이 아파요. 근데 큰애가 이제 내 동생이 아플 때 오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이 아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동생을 미워하는 것과 동생이 지금 아픈 건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동생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이 시기의 전환적 추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조잡기는 논리적 사고를 하기 전 단계예요. 달리 얘기하면 아직은 충분히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시기에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를 잘 하지 못하는가? 이런 사고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딱 보니까 이런 거 딱 첫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직관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어느 한 측면으로만 그 전체를 지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관적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똑같은 컵에 똑같은 양의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요런 모양의 컵에다가 부어 봅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물과 이 물 중에 어느 게 더 많아? 라고 물어보면 지금 컵만 바꿨을 뿐이지 물의 양은 동일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 전조잡기 아이들은요, 그런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컵만 바꾸면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논리가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냥 딱 보니 얘가 높아 보여요. 얘는 이런데 얘는 높아 보여요. 딱 보니 한 가지 두드러진 속성으로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얘가 더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패턴이 전조잡기 아이들한테는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특징을 직관적으로 사고한다. 딱 보이는 대로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관적 사고가 유발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향이 이거예요. 높다. 이거 물의 높이가 높다. 어떻게 사물의 전체적인 측면을 골고루 보지 못하고 특정 속성 하나에 집중을 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직관적 사고인 거고, 어느 하나에 딱 꽂히는 것, 이걸 집중화 혹은 중심화 경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방향의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역방향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아까 그 문제를 냈을 때 그러면은요, 제가 이 물을 다시 원래 컵에 담아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봐요, 똑같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전조잡기 아이들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가역적이다. 역방향의 사고를 아직 충분히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전조잡기의 특징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만 7세부터 11, 12세 정도 초등학교 시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 조작기예요. 아까 이제 조작은 논리적 사고라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95페이지 구체적 조작기 설명을 보시면, 구체적 조작기는 전조작기에 비해 인지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논리적 사고가 현저히 발달한다. 그래서 이전 전조작기의 비논리적이었던 사고가 구체적 조작기로 오면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형식적 조작기와 다르게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의 한정된 논리적 사고고, 그걸 벗어나는 수준에서의 논리적인 사고는 아직은 좀 어렵기 때문에 얘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보존 개념 획득이에요. 우리가 앞서 두 컵의 물 얘기했었잖아요. 자, 두 컵의 물, 이 컵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컵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 얘랑 뭐가 더 많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이제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은 똑같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 보면 어떤 대상의 외적 형태가 변화되어도 그 양적 속성이나 실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라는 걸 알게 되는 걸 보존 개념이 획득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의 컵을 바꾸면 물의 어떤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얘는 길쭉, 얘는 넓적 이렇게 되지만 사실 그렇다고 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둑알이 5개 있는데 바둑알을 5개를 이렇게 모아놓든 이렇게 흐트러 놓든 5개는 5개 똑같은 거잖아요. 고무차력을 길게 늘리든 공처럼 모으든 양은 똑같았잖아요. 이걸 아는 게 보존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이 보존 개념을 획득 혹은 발달시킬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 3가지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동일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요. 물을 더 추가한 것도 아니고 물을 더 덜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릇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한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옮기기만 한 건데 양은 당연히 동일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건 동일성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상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보존 개념이 획득이 되는데요. 아이고, 이거 높이는 높아졌지만 폭이 좁아졌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삼모사 이야기 있잖아요.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도토리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더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하더라. 이거 전조작기 특징입니다. 아침에 4개 이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아이 좋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은 이런 거에 안 속아요. 아니 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어차피 일곱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보상성의 원리를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역방향 사고가 가능해요. 제가요, 이 물을요, 원래 컵에다가 다시 따라 볼게요. 봐요. 똑같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 혹은 역조작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무슨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째째한 출제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냈는가? 96페이지 맨 위쪽에 관련 기출 보세요. 2020년도 시험 문제에서 아동기에 조합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틀립니다. 왜 틀리죠? 조합 기술이 아니에요. 보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류 능력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분류 능력을 다른 말로 유목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빨간 건 빨간 것끼리,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이렇게 서로 다른 속성을 분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분류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 동그라미가 5개가 있고 세모가 3개 있다고 합시다. 전조잡기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동그라미가 많아, 세모가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전조잡기 아이들은 동그라미가 5개, 그 다음에 세모가 3개니까 딱 동그라미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구체적 조잡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가 5개, 세모가 3개니까 이쪽 동그라미가 더 많아요 라고 구체적 조작기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도형이 더 많아요? 동그라미가 더 많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전조잡기 아이들은 버퍼링이 생겨요. 그 친구들은 상위, 하위 개념이 아직은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 보면 어쨌거나 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이 많아요? 원이 더 많아요? 라고 물어보아도 전조잡기 아이들은 딱 보니 원이 더 많으니까 원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은요 삼각형과 원은 모두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의 숫자는 총 8개 그 다음에 원의 숫자는 총 5개 따라서 도형이 더 많아요 라고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는요 서로 다른 걸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하위 개념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만 가지고 분류한다면 단순 유목화이고요. 2가지 이상의 기준 있잖아요. 빨간 원하고 뭐 노란색 세모 이런 식으로 색깔과 도형의 모양 이렇게 2가지 이상을 적용을 해서 분류를 한다면 얘는 다중 유목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열화는 뭐 아실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부터 순서대로 친구들의 이름을 얘기해 볼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긴 것부터 가장 뜨거운 것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할 수 있는 건 서열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조작기의 아까 특징들 있잖아요. 전조작기의 여러 특징들 중에서 우리가 직관적 사고도 얘기했고 자아 중심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와, 전조작기의 전도 지으신데요. GGGG 뭐 GGGG 전조작기 직관적 사고 자아중심성 해가지고 자아중심 직관적 전 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묶어서 암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전조잡기의 자아중심성, 타인의 관점도, 타인의 생각도 나와 다르지 않다,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요. 자, 구체적 조작기의 탈중심화라고 하는 것은 전조잡기 특유의 자아중심성을 탈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사회적인 관점을 이해한다 혹은 수용한다 혹은 외부의 관점을 이해한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한다 등등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가역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보존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역성을 획득한다. 즉 역방향의 사고가 충분히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덧셈, 뺄셈, 덧셈도 막 2자릿수, 3자릿수까지 막 배우게 되잖아요. 자, 이거의 토대가 되는 연산의 토대가 되는 능력을 조합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합 기술은 쉽게 말하면 해처 모여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자면 숫자 10이라는 게
5 더하기 5 이렇게 5개와 5개로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7 더하기 3, 7개와 3개로 분할이 될 수도 있고 8개와 2개로 분할이 될 수도 있고 해처 모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연산 기술들이 확대가 된다. 이것을 조합 기술을 획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 조작기예요. 구체적 조작기는 보존, 분류, 서열화, 중심성을 탈피하는 거, 자중심성, 탈중심화, 가역성, 조합기술. 보존 개념의 획득에는 동일 보상 가역성의 원리 이해가 전제가 된다. 이런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예요. 논리적 사고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에 매이지 않고 그 이상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가정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설 연역적인 사고인데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명제를 토대로 해서 A면 B라는 거지. 그리고 B라면 C라는 거지. 이런 기존의 명조들을 조합을 해서 얘네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A면 C겠군 이런 논리들을 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설 연역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명제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구체적 조작기에서 조합 기술을 획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연산의 기초가 되는 숫자를 헤쳐모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조합적 사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측면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다차원적 사고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청소년기가 깊은 고뇌에 빠지죠. 철학적인 생각들도 많아집니다. 다른 말로 내면의 가치체계와 도덕적 판단력이 발달이 되고 이런저런 갈등도 많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피아제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피아제가 인지발달 감전구형에서 각 단계별 특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뒤에 나오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의 모티브가 된 어떤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아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 아이의 행동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이들은 원래 타율적 도덕 판단을 하다가 조금씩 자율적 도덕 판단을 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해서 타율에서 자율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두 번째 단계인 전조잡기 있잖아요. 전조잡기는 타율적 도덕성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사회에 합의된 규칙 같은 거, 약속 같은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부터는 자율적 도덕성으로 변화해 간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에 저학년 시기인 초등학교 1, 2학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직은 타율적 도덕성이 조금 강한 때라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시기를 보면 요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타율과 자율이 좀 공존하다가 중학년 이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정도로 이후에 이제 만 한 10세 이후에는 자율적 도덕성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시험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유아기 시험 문제와 아동기 시험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유아기는 피아제로 얘기하면 타율적 도덕성에 해당하는 거고 아동기는 자율적 도덕성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타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이러라고 했거든요. 그거 안 하면 혼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는 일을 하면 그건 나쁜 짓인 거예요. 엄마한테 칭찬받는 일을 하면 그건 옳은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엄마나 아빠가 옳다고 얘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타율적 도덕성이고요. 자,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걸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 하면 혼나요. 자, 이걸 결과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나는 것, 즉 처벌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는 부모의
어떤 말에 복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어떤 법과 규칙과 약속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칙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합의해서 규칙을 다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래서 엄마가 마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인 것처럼 생각했던 건 타율적 도덕성인데, 자율적 도덕성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규칙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 칭찬받으면 착한 일, 혼나면 나쁜 일이라고 하는 도덕성의 기준 자체가 혼나는가 칭찬받는가라는 결과에 있었는데요. 자율적 도덕성에서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맥락이나 의도나 동기가 무엇인가를 참작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타율과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 이분화해서 도덕성 발달을 이야기를 했고요. 피아제 인지 발달의 기본적인 의의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인지 발달하면 그냥 피아제가 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인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전하고 굉장히 다른 새로운 이론을 정립을 함으로써 아동의 인지 발달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지평을 확립했다라는 거고, 특히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를 수준이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동의 인지는 어른과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했고요. 어른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똑똑해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도식을 대상에게 맞추고 아니면 조절하는 능동적 과정으로 인지를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아동의 인지 발달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아동의 인지 발달을 바라보는 이전하고는 다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어른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아까 물리적인 경험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양한 외부 도시, 그러니까 대상을 접하면서 도식을 발달을 시키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접해보고 안 맞을 땐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인지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는 이런 아동의 인지 특성을 피아제 이론의 기초에서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제 이론의 한계로 지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가들, 특히 이제 행동주의 이론가들은 성인의 가르침, 교육, 훈련, 특히 이제 누군가의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 학습을 시키는, 특히 이제 스키너식 마인드로 보면, 아니, 이게 외부에서의 보상이나 처벌로 아이들이 교육되는 거, 이런 걸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기까지만 발달을 얘기했고, 성인기 인지 발달을 다루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는 감전구형의 순서를 누구나 인종과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문화나 인종과 사회 계층의 차이 이런 것과 무관하게 누구나 똑같은 발달의 과정을 거치는가,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적용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텍스트를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콜버그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